박원순 시장을 맞이하여 이상호 의원이 가장 먼저 준비한 조례. 요거 맞추시면은 제가 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서울시에서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이제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탈모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웃깁니까? 예, 그래서 특정 신체 부위를 3초 이상 쳐다볼 경우 벌금 100만 원에 처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뭐 이렇게 자부담 문제 갖고 좀 딱딱한 얘기만 하다가 다음 주경에 만날 건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해 주기를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냥 넘겨주시죠. 얘가 말을 안 듣네요. 그냥 받아주시고. 제가 쭉 활동해 왔었던 얘기입니다. 15분 안에 얘기를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애문제연구회 울림터 연대사업부 체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45살이고 21살 때부터 활동을 했었습니다. 1980년대 지금 뭐 김동원 선배님 다 대선배님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장애운동의 논리는 자본주의를 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상품화하는, 하다못해 성까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기제가 있는 한 쉽게 말씀드리면 왜 장애인이 불쌍하냐는 거죠. 왜 국가는 장애인한테 투자하지 않느냐. 그죠? 그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장애인한테 투자를 해봐야, 투입을 해봐야 그에 해당하는 산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에 근거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급부만 주고 그거를 장애인복지라고 미화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 있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집에 처박혀 있던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기제가 있는 한 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기제를 좀 혁신해보자,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장애운동의 아주 전설적인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니요, 바로 앞에, 예. 장애운동 청년연합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화합도 있고, 협의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장애인단체의 정체성이 있지만,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실천운동을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명에다가 기명한 역사상 최초의 조직입니다. 장애인운동의 청년연합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신 미랄들이고 지금 장애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근간 조직, 물적 토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모태조직인 노들장애인 야간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출범시키고 뭐 교사들 훈련시키고 이럴 때 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살 때 시작했고 지금 45살인데 삼성자판기 한 1년 반 다니고 족발집 하다가 6개월 하다가 말아먹은 거 빼놓고는 한 2년 빼놓고 계속 장애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잠깐. 예, 제가 정당상상 연합공천 방식으로 최초로 등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장애계 비례대표들은 당대표라든가 당 수뇌부, 내지는 최고위원, 이런 분들한테 제안활동 잘하면은, 그래, 너 이상호 들어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계 니네가 선수를 뽑아줘. 3명 뽑아주면은 우리가 거기서 1명 배정을 할게. 이게 연합공천 방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연합공천 방식을 통해서 등원한 의원은 저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장애계와 긴장과 협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낙점식으로 등원하신 분은 어떤 폐해가 있냐면 나를 등원시켜준 최고위원, 당대표, 수뇌부 이런 분들한테 그냥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등원하고 나서는 좀 비판적이기는 합니다만 장애계를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등원시켜준 그 조직적 계보에 대해서 충성도만 보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장애계에 있어서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거는 선배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애계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저는 연합공천을 통해서 장애계 비례대표들을 정치권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장애계와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비례대표가 힘을 잃었을 경우에 장애계가 서포터를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내지는 서울시의회에서 떨어지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 예산들을 장애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내려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상황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올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선배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장애 의제가 장애인 단체가 주목받는 게 장애인의 날인데, 그죠? 장애인의 날인데 올해는 뭐가 있었죠? 4월 27일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총선 전국의 그 사전 미니 총선이다, 미니 대선이다라고 하는 4.27 재보선이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럼 13년으로 갑니다. 그럼 13년으로 가면은 제 임기는 1년 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말 안 듣죠. 김동호 선배님 계시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1년 반밖에 안 남은 뭐 의원의 얘기를 뭘 듣겠냐. 근데 전반기 1년, 2년은 뭐 대선이니 총선이니 재보선이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애의제가 내 임기 가장 핵심 임기 안에 장애의제를 뭔가 내가 외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어렵겠다. 그러면 난 6월 1일 날 딱 들어가자마자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회기 끝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제가 할 수 있는 70%, 나아가서 90%, 99%, 120%의 모든 예산과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 뭐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간담회도 했었고 토론회에서 잠깐만. 예, 제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의회 주최로 한 장애 관련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죠? 비례대표는 5대부터 들어왔는데 5대, 6대, 7대, 8대. 제가 8대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0년 동안 장애 관련 공청회가 서울시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서울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한국사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이 움직여집니다. 정치적 영향력? 이건 거의 70%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번도 장애의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논의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 의회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기도 하지만 장애계가 한번 평가해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주장한다고 페이퍼 갖고 간다고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의회에서 장애정책이 확산되기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집회, 우리의 단결이기보다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의원들을 압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분들한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야, 저 양반들 이렇게 많이 왔는데 도대체 문제가 뭐야? 요구하는 게 뭐야? 니네는 뭐 했어?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집행부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죠? 누구한테 긴장하게 되냐면 장애계에 긴장하기도 하지만 장애계 비례대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요거는 대단히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월 30 새벽 2시에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하고 인권증진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됐고 320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320억 원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힘든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가 맨날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심정은 이해하는데 예산 없다. 그죠? 얘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산을 준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라는 거죠. 이 두 문제를 이날 동시에 해결한 겁니다. 자, 의회에서 320억 예산 통과시켰어.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켰어. 이제 니네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 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됐고요. 자, 정치에 대한 장애계의 이제 못합니다. 장애계의 대응 방향입니다. 등원 초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의원이 등원했을 때 등원 초기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의지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압박하고 설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의 한 70%를 6개월 안에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등원하자마자, 내지는 등원하기 한 2달 전에 비례대표의 가능성이 있는 그룹들하고 계속 사전 미팅을 해서 어떤 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의회와 집행부를 압박해 나갈 것인가라는 논의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에 조례민 예산 의결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9일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좀 통과시켜줘. 그건 100% 안 됩니다. 그죠? 이미 4월, 3월부터 쭉 얘기가 들어와서 6월 달에 집행부가 예산 작업할 때부터 설정이 돼서 집행부가 의회로 넘겼을 때 거기서 의회에서 조금 더 얹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정책의 이 타임 스케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이 사고가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장애계가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장애계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타시설이 중요한지,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지원할 건지, 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장애계에서 짜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름다웠는데요. 1월 초에 저희가 32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거를 저희는 이제 농담으로 고막 의원이 계시지만 그 시장님이라고 안 하고 이제 저희 뒤풀이 할 때는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이제 대파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시민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오 사장님, 박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전시장께서 1월달에 325억 원을 포함한 무상급식의 전면 예산들이나 복지 예산의 총액들을 대법원에 불법으로 제2요청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 통과된 예산이 0이 돼버린 거죠. 저는 되게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 도대체 뭐 했냐?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고 지금 4월 20일 다가오는데 넌 한 거 뭐 있냐?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장총련, 전장현, IL 쪽에서 계속 실무자들 만나면서 얘기들을 하고 테이블을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고 드리고 이러저러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었고요. 그래서 의회를 이렇게 압박해 주셨습니다. 계속 또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나 오늘부터 108배 하고 나 오늘부터 단식 하겠다. 이거를 안 들어줄 경우에 나는 쓰러질 때까지 약간 오전 시장하고 끝장을 보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뒤에 서 계시는 의원님들을 쭉 모시고 시장 집무실이 있는 다산플라자 1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바로 단식 시작하고 108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저를 자주 보셨던 분은 걸어다니던 애가 갑자기 정치인인데도 휠체어를 타냐. 갑자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때 이제 다리가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기서 저까지 걷기도 힘들게 됐는데, 어쨌든. 계속 절을 드리고 이런 장면. 이분은 그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입니다. 이분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조례라든가 예산의 통과는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하고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시장급하고 거의 동급인데 위원장이 이렇게 시장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의원이니까 그렇긴 하죠. 평의원하고 위원장하고 위상이 다르거든요. 지부장하고 중앙회장님하고 그 위상이 다르듯이 정말 저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런 분입니다. 여기는 4월 16일 날 서울시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제가 아예 그냥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4월 16일 날 오전 시장께서 되게 압박을 받은 거죠. 안 그래도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데 장애인 복지 예산까지 시장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산될 경우에 대단히 정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20억을 통과시킨 것 중에 일단 급한 100억부터 그러면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단식하고 108배를 이제 정리했었습니다. 더 넘겨주시죠. 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죠. 사진만 보면 또 넘겨주시죠. 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좀 예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아동을, 아동도 아니죠. 12세였으니까 복역시켰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민노당이 됐던 진보신당이 됐던 그런 행위를 하면 난 장애계가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시 어느 시민이 제가 예를 들어서 12살 먹은 여자애를 목욕시킨다고 했을 때 어느 부모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는 걔가 그 아이가 장애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았어야 될 일 아닙니까? 자, 여성운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폭력 발언, 성추행 발언을 하면 그 양반이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김영석 의원이 이번에 제명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간에 장애인과는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자긍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장애인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정치인이 홍보하는데 빨간벗겨서 노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장애계가 저는 선배님들 계시지만 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자, 여성은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자신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은 뭐하고 연결되죠? 양육, 보육, 교육 뭐 이런 문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의제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주의가 중심에 서고 여성운동이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런 인간들은 정치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집권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장애인의 문제는 빨간벗겨도 되고 노출시켜도 되고 그 왜 장애인이 침묵하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넘겨주시죠. 그 앞에 거. 예. 이러저런 얘기는 좀 시간 짧으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우리는 깃발로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그죠? 장애인 당사자의 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뭡니까?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를 둘러싼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변제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치적 연대다. 근데 빨간벗겨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동안이라고 하는 영화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계가 그 이슈를 선점하고 장악하고 치고 나가지 못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유효한가? 실제적인 단체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장애행동 발바닥이라고 하는 조직보다 우리가 탈시설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본격적인가? 그냥 공익이사제 몇 명만 넣으면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본질적인 해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던지고 싸워나가야 되는 게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역사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침묵하는 장애인 당사주의가 과연 유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전거를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립니다. 특히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의제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계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오지 못할 절명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입학으로 어떻게 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 20년 더 전진할 수도 있고 더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제를 먼저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노력들이 2012년에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단체들의 행사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자,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애계가 단결했을 때 우리는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0년대 장애인 고용촉진법, 장애인 복지법, 2000년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그랬듯이 우리가 단결만 했다면 우리는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단결하고 있느냐, 단결하지 못하느냐, 집단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자, 이건 DPI 일본의 미사류 회장님의 선언입니다. 자, 아무리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아무리 강력한 이슈가 있어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인권의 씨앗이 틔워져야 되고 그것을 통한 진지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미사와류 의장의 이 선언이 일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하고
실천하지 않는 권리는 언제든지 사장되고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배님들께서도 역사 교훈에서도 충분히 저는 배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소간 건방진 말씀 좀 많이 드렸고요. 이후에도 어쨌든 장애계 비례대표로서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총량이 내년 총선 대선 전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복지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